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번 다 지금 감독이 무죄가 났잖아요. 그래서 양승태 네? 양승태 대법원장. 네네. 조금만 더 걸릴게요. 저에게 있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네. 그럴지도. 나 블랙리스트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희 그 예능에 이경규 선배님이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녹화 방송을 생방송처럼 해서 되게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녹화 1시간이면 1시간. 오늘 약간 그 느낌 한번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최대한 드립을 재밌는 것만 하려고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그 원인이 다양하고 해결책 또한 복합적이기 때문에 다른 편에 비해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가득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바꾼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21 송채경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 읽어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 막았또. 아니 왠지 뭐 뒤에 말씀 더 하실 것 같아가지고. 기다렸다가 하느라고. 사실은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의원님 네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네. 똑같은 옷을 계속 세 번째 연속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네, 아마 앞으로도 한 3번쯤은 더 보실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양복 입으시면은 얼마큼 입으시는 거예요? 보통 한 달 반, 2달 입어요. 안 빨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그 청소도 좀 해주시고 밀리 빨래가 있으면 빨래도 좀 해주시는데 포스트잇을 그래서 꼭 좀 붙여놓고 가세요. 떠나실 때 이번에는 옷 좀 갈아입어. 옆 사람이 냄새 난다 그러면 어떡해. 어머. 어느 지경이 돼야 갈아입으시는 건가요? 겨드랑이가 하얘질 때까지. 예. 원래 속옷은 우리 아니신 박주민 거죠? 의원님은 그 길거리나 어디에서나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옷이 너무 좋거나 자주 바뀌시면 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그것보다도 사실은 밤에 들어가서 또 아침에 일찍 나올 때 그 사이에 옷을 갈아입는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좀 귀찮은 일이고요. 아, 그럼 한 5초면 갈아입지 않나요? 네. 계속 지적하신 거 보니까 냄새가 났나 봐요. 아직 냄새는 안 나는 아, 거예요. 그런가요? 아침마다 냄새는 체크하거든요. 아, 역시. 이렇게 아, 하시면서. 네. 깔끔한 남자? 아, 광고 네. 들어오나요 이제? 아, 그럼요. 페브리즈. 하고 다니고도 냄새가 안 나요? 오늘 출연자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1회 때 나오셨던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하고 반대되는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 센스가 있다. 옷을 입으시는. 아, 오늘도 얼마나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주로 사모님이 그렇게 코디를 잘해주신대요. 네, 역시. 사실은 저는 패션 테러리스트예요. 혼자 놔두면 이상하게 입어요. 네. 뭐 색깔도 못 맞추고. 네. 다 이제 아내가 이렇게 골라주니까. 아, 솔직히 저는 오늘 표 의원님 입으신 바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지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얼마나 유행이 될 수 궁금하시겠어요. 있어요. 와, 백바지. 와. 유시민 멋있으십니다. 의원이 유행시킨. 네,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색깔 네. 매치가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표 의원님이 그럼 거의 반고인가요? 반고가 뭐예요? 반고정. 아니 반고 아니고요. 아니, 반고 아니에요? 3분의 2 고정이에요. 아, 3분의 2고. 3회 했는데 2번 나오셨거든요. 네, 그러네요. 아. 이제까지는. 네. 네.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방송인 곽현아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부로 고정이 돼요. 네 고정 패널로 오,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해요. 네. 좀 격렬하게 축하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이, 그렇죠. 티셔츠 찢고 이런 거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 없어서 찢어야 좀 갈아입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여기 고정이 된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 팟캐스트계에 정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가 이 몸 하나 불사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곽근아 씨 없으면 우리 프로그램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네, 힘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굉장히 조용한 그런 예.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이 좀 재미없잖아요. 네, 맞아요. 딱딱하고. 네. 이걸 왜 하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프로그램의 시작 취지를 알 수 없어요. 아, 법에 대한 관심이 사회를 바꾼다. 정치를 바꾼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네. 재미없어도 참아라 시청자들은. 그렇죠. 네. 그런 취지로 시작했으나 다행히 곽현아 씨와 또 나름의 유머를 겸비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그래서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 법으로 사회를 바꾼다잖아요. 근데 진짜 재미없으면 법으로 사회자 바꿀 거예요. 재밌다. 아재 개그도 아니고 네, 뭐지 이거? 아중 개그. 이 아중 개그, 독신 개그, 독신자들이 하는 개그. 오늘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그 청소년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강력 범죄, 뭐 살인까지 나오는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표 의원님은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지금 어떻게 둘. 몇 살인가요? 두 분 다 아드님이셨죠? 아니요. 딸 아들. 아, 죄송해요. 딸이 대학교 1학년, 아들이 중학교 3학년. 아드님은 이제 청소년이시군요. 예. 근데 아니, 아드님이 축구 선수시잖아요. 네. 네. 중학교 3학년 축구 선수고요. 근데 표 의원님 아드님은 이제 축구 선수고 또 예. 아빠가 경찰 출신이다 보니까 함부로 누군가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막 맞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네. 맞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제 딸은 오히려 반대로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자기보다 한두 살 많은 오빠들이 놀리거나 조금 이렇게 괴롭히거나 그러면 네. 그냥 막 이마로 받아버려가지고 코피를 어. 터뜨리고 네. 네. 따님이 이제 표 의원님을 닮으셨군요. 예, 저를 닮고 내 아들이 또 엄마를 닮고 좀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박주미 의원님 한번 또 얘기해 주셔야죠. 자제분.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네. 그럼 앞으로 계획. 계획은 있는데요. 네. 내년쯤에 한번 시도를 해볼까. 아, 네. 그러시군요. 딸 원하세요? 아들 원하세요? 뭐 지금은 생기기만 하면 뭐든 다 좋죠. 그렇군요. 네. 네, 박주민 의원님 닮은 딸을 꼭 낳으시길 바랍니다. 뭔 소리예요 지금? 에? 너무 왜 좋아서. 화를 내시죠? 난 박주민 의원님 너무 좋아서. 왜 화를 내실까? 예쁠 것 저도 같은데. 너무 좋아서 네. 그랬어요. 좋아라. 저 닮은 딸이라니. 꿈에도 나오겠네. 너무 착하고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옷 안 갈아입고 딸이. 길바닥에서 자고. 그 인천 초등학생 그 살인 사건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부산 여중생 또 폭행도 그렇고 네. 페트성이가 된 여중생 사진 강릉에서의 10대 집단 폭행 사건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10대 소년.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그래서 요즘 이 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네, 높아졌다면서요. 굉장히 높죠. 소년법이라고 이제 소년법 개정안이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제 표창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1월에 그러니까 종합적인 이제 소년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발의할 예정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 소년법 뭐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우선은 소년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 18세 미만의 청소년, 아직까지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그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특성을 그 감안해서 형사 절차를 좀 다루자. 뭐 이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에요. 그 형법에서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건데 14세 미만.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죠. 형사 미성년자 중에서 특히 그 형사 처벌은 못하지만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연령. 뭐 이렇게 좀 나누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런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성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형사 입건, 그다음 기소 이렇게 밟아 나가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우선 검사가 조건부 기소 유예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선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예 이제 기소를 미루는 거죠. 그리고 큰 문제 없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형사법정이 아니라 소년 법원, 그러니까 가정법원이나 그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전담 판사가 일반 형사법원과는 다른 형태로 그 심리를 합니다. 가장 강한 처분이 소년원에 가는 거죠. 소년원에 이제 2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최대 기간이 2년. 최대 기간이. 네. 그리고 또 소년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직 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 그 59조 같은 경우는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은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 15년형을 내리도록 하는 이러한 이제 제한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인천 사건, 부산 사건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다 소년법 때문에 미약한 형벌이 내려지고 그 미약한 형벌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하신 분들께서 소년법 폐지 청원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 개정안 발의된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지금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불리는 그 나이대가 10살에서 14살 미만까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줄여서 12세 미만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령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문제가 사실 일단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정답이 있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 우리가 이제 그 독일 법계를 개수하면서 받아들인 건데 그런 나라들은 14세예요. 네.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10살, 10세. 그다음에 훨씬 어리네요. 예, 이거는. 스코틀랜드는 또 8살.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 또 다 달라요. 어떤 주는 아예 형사 미성년자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인이랑 주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요. 아. 일단 그렇죠. 판사가 재량으로 판사 재량으로. 네, 예. 소년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각 국가의 어떤 차이들이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떠냐? 과연 우리는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나이일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한 보호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가 부여해 주지도 않았고 그런 권리를 부여해 주지도 않고 그런 어떤 뭐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상태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범죄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다르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일단 부모 품에서 벗어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들끼리의 그런 뭐 자율성과 집단성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청소년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4세에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부산 사건도 그렇고 같은 중학교 1학년인데 같이 집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중에 일부는 나이가 계열이 빨라서 14세가 넘어가. 생일이 빠르다는 생일이 빨라서. 얘기죠. 일부는 오히려 더 주도적이고 오히려 더 가혹한 행위를 했는데 아직 만 14세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순들을 보면서 그 연령을 이제 14세가 아니라 우리 학제에 맞춰서 일단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어떤 최저 연령대 수준 정도로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13세냐 12세냐의 어떤 논쟁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그 번째는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주는 게 하나의 낮추는 이슈고. 거, 하나의 이슈고 예. 두 번째는 촉법 소년의 하한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은 10살에서 더 낮추는. 10살 더 낮추는 거. 그것도 사실은 12세였어요. 그 촉법 소년의 하한선이. 그런데 워낙 이제 12세 미만의 11살, 10살 해당되는 어린이들의 그런 뭐 범죄 행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이제 변화들에 있어서 더 낮추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논의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는 해볼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형벌이 교화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교육이 작동을 하려면 또 형을 받는 사람이 그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인지 거예요. 능력이 그 정도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형사법적 용어로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10살이나 뭐 14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형벌이 효과를 진짜 미칠 것인가, 교화형으로서 형벌이 효과를 미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어린 나이 연령대가 저지르는 범죄 네.
그런데 그 캣맘 사건에서 보듯이 캣맘 사망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식당에서 낙하 실험을 하다가 그랬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피해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가해자만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그 가해자 연령, 저연령 부분, 또 인지 능력, 교화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상대방의 피해자는 어떠냐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그 어린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야기한 원인을 제공한 부모는 책임이 네. 없느냐라는 그게 제일 문제가 저도 있는 궁금한 거죠.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두 가지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부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아도 Poor Parenting Law라 그래서 부모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애정과 관심과 또는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도 모르고 또는 뭐 부추기거나 방치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부모의 책임을 묻는 그런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책임도 형사처벌이에요. 네. 네, 그러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방법이건 아니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이건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10세 이하의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 어떤 제도가 있는 건가요? 없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밖에 없는데 네. 민사상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려면 인과관계가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린 자녀가 범죄했다고 부모가 바로 배상 책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저한테 그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8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래요. 근데 수영장에서 뭔가 시비가 붙었대요. 다른 자녀하고. 근데 그 엄마가 자신의 그 아들한테 너는 형사 미성년자라서 아무런 처벌도 안 받으니까 가서 저놈 주워 패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요? 예, 그걸 또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그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만약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뭔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러한 어떤 그 법적인 기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 처벌주의라서 네.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그 행위자의 뭐 부모라는 이유라든지 네. 이런 것으로 처벌하는 건 극히 예외적이죠. 뭐 교사를 했다든지 네. 범죄를 하라고 이제 부추겼다든지 범죄를 도와줬다든지 이런 것들 말고는 거의 처벌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사실은 소년법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 사건들을 한번 들여다보면 왜 그러면 인천 사건, 왜 부산 사건, 왜 강릉 사건이 났느냐. 첫 출발은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이 친구들이 대부분 그 가해자들이 거의 저는 확신을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아동학대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명시적인 신체적 학대를 당했건 아니면 방임이라는 그들이 꼭 받아야 할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건 간에 가정에서 처음 문제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학교로 옮겨갔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하는 것은 처음에 아동학대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개정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한 국가의 복지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어떤 그 제한 혹은 박탈 등이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학교폭력 대책법에 대한 그런 그 개정 아울러 교육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네. 교사가 되는 분들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반드시 학교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등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상담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조승희 이 사건을 전했잖아요. 네.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우리 한국계인 8살의 이민간 그 학생이 32명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사건을 들여다본 미국 사회는 그 원인이 학교 폭력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외국에서 이민 온 영어에 서툰 그리고 외모가 다른 학생들과 다른 이 조승이라는 어린 학생에 대해서 그가 갔던 미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따돌림을 한 거죠. 불링, 놀리고 거기서부터 아이가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그것을 풀어내주지 못했고 그 문제를 발견을 하면서 이 조승희에 대한 비난만이 아니라 문제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학교라는 현장은 교육이라는 것은 수월성, 경쟁, 입시, 진학 여기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그 이외의 학생들의 인성 발달, 보호, 폭력의 문제, 따돌림의 문제 이 부분을 교육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그동안 너무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해결이 일단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는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 이제 소년사법 체계 내에서 다뤄줘야 되죠. 이 부분이 이제 소년법의 영역입니다. 그럼 소년법이 뭐가 문제냐? 1호부터 10호까지의 그 처분, 형사처벌 대신에 내려지는 이 처분들이 소년원을 제외하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소년원이 가장 센 처분. 가장 센 처벌이고 그마저도 상한이 2년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천종호 호통 판사님. 호통 판사님. 네, 굉장히 유명하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기들끼리 문이 지금 일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일진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교육 어떻게 시킬까요? 이분의 말씀은 2년이 너무 짧다라는 거죠. 아, 소년원의 교화시키기에는 예. 교화시키는 기간에는 예. 그래서 그 상한을 좀 늘려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소년원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10가지가 사실 마련된 건데 그 경중에 따라서. 네. 근데 그 10가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보호관찰관이에요. 아, 보호관찰, 이번에도 문제가 됐었죠. 예, 보호관찰관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영역의 역할입니다. 이 청소년 범죄자나 아니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교화가 되고 사회에 적응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전국에 있는 보호관찰관이 평균적으로 한 분이 130명을 담당을 합니다. 130명 근데 한 이거 명이요? 제대로 관리를 못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겠어요? 네, 이번에 부산 여중생 사건도 그래서 보호관찰 대상이었는데 상태였어요. 부모에 대한 교육은 없나요? 그게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모의 책임, 부모가 교육을 받거나 혹은 부모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하는 이런 부모 책임 영역을 소년법 개정안에 넣고자 하는 거죠. 아, 넣으실 예정이시군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부모들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도 좋은데 그 부모에게 어떤 벌금, 과태료 같은 거 물리는 것이 오히려 이 부모가 이 자녀들에게 더 가혹하게 대하게 되는 하나의 심리적인 동기가 된다든지 유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정보호, 아동보호 혹은 그런 가족 관계 내에서의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선을 위한 접근이 제재나 처벌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 실효성을 담보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아,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 교육을 받아라. 그렇죠. 무조건 교육을 선행하되 교육을 안 받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넌 처벌될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겠다. 그렇죠. 제가 뭐 큰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우리 아이가 그리고 부모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여과 없이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비디오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흡연자 금연할 때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 그렇죠. 막 폐 다 썩고 막 이빨 얘기 다 나가고 이거 보면 얘 그래 전 조심해야 되겠다. 사실 그런 거 보고도 담배 피는데. 그렇죠. 뭐 그렇긴 하지만 자기 자식 얘기면 또 그쵸. 다르잖아요. 자기 예, 자신이면은 그렇죠, 뭐 그렇죠. 근데 한데. 좀 약간 정말 현실적인 그런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피해자의 마음 그리고 이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신네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초강력 교육 비디오가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청소년 범죄자들만을 자꾸 처벌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보내고 해봐야 또 재범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 했냐면 부모와 같이 교육을
시킨 겁니다.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같이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뭘 발견했냐면 부모들 그 청소년 범죄자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부모 기술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고 네. 자기들이 화날 때 아이들에게 화를 오히려 전가시키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발견하고 들어주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서로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아주 평범한 어떻게 상대방 말을 듣는지 그리고 내 말을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는 것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더니 제어분이 확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대가족 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고 네,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우고. 예, 지켜보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핵가족화가 되면서 단절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부모가 되면 뭐 당연히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 것처럼 생각을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죠. 네, 맞아요. 기저귀를 가는 맞아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잠 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고립돼 있어요. 저도 육아휴직 네. 기간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남편이랑 둘이만 애를 키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족이 진짜 대가족이면 다들 이제 알려주잖아. 여기서 알려주고 여기서 알려주고. 대가족이 근데 이러잖아요. 애가 약간 삐뚤어지면 나도 그렇게 아범도 그때 그랬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네. 아니야. 차라리 근데 나도.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되는 건가? 한 거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 문제는 그러면 핵가족이 된 상태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공교육 체계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생활하면서 가족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수렴해줘야 되는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어떻게 그 좋은 부모가 되는지를 단 한 줄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뀌게 되고 그게 학교에서 못 해주면 사회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맞습니다. 오히려 네. 부모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 혹은 부모가 될 예정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저도 저런 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어디에 주로 계셨어요? 저기 맨날 그 은평구. 은평구, 제가 그 얘기, 관악구, 그러시면 중랑구 되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저 중랑구에서 공부할 때 그렇게 하세요. 관악에서 공부할 때요. 은평구랑 달라요. 그러면. 용인이 참 좋아요. 뭐 이런 거. 네네. 깜짝 놀란 게 처음에 이제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 병원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 이 산모를 도와주는 분이 국가에서 지정돼서 집을 오시는 거예요. 오? 진짜 와요? 무료로? 네, 지정돼요. 예, 무료로. 네. 왔어요? 아, 전혀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아, 영국에서. 네,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게 오셔가지고는 산모의 건강을 다 체크를 하고 어머나. 철분, 뭐 미네랄 우리 하나도 모르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주고 상담을 또 받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그 한국에서 낳지만 영국에서 나오면 아동 수당이 바로바로 지급이 돼요. 그러면서 아동 수당을 주니까 그에 따라서 부모에게 조언도 하고 따르라는 권고도 해요. 맞아요. 그럼 그건 우리가 아동 수당을 돈을 받으니까 네. 의무감이 생겨서 그걸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 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저는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우리도 아동수당과 좀 연계를 약간 해서 네. 너무 좀 치사한 것 같을 수도 있겠네. 하여튼 뭐 좀 해서 연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네. 좀 주고,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받으면 약간 인센티브를 좀 더 수당에서 준다든지 좋다. 그런 괜찮다.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 인센티브. 부모 교육 이수 인센티브 그런 거. 뭐 이런 네. 것들 좀 제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정책위원회 제 부의장 할 때 네. 그런 안을 얘기를 했다가 아, 하셨어요? 근데 왜? 복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라는 말씀을 왜요? 되게 아니, 지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왜요? 왜요? 복지를 뭐 보편적 복지를, 보편적으로 예, 조건 없이. 하면서도 더 뭔가 좀 협조해 주시는 분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요. 효과적으로 예, 이렇게 예. 할 수 있고 네.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잖아요. 네. 일종의. 사실 이제 교육 얘기가 나서 저 또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드는 건데요. 사실 뭐 요즘 아이들이 이 발육 성장이 뭐 무척 빨라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 그 아이들의 그 청소년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성인 못지않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저지른 범죄가.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성교육도 좀 아이들을 맞아요.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아니 제가 요즘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첫
성경험 연령이 13세래요. 초등학생들이 그런가요? 많이 13세라고 한대요.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교육은 70년대, 80년대 이루어졌던 내용, 그 다음에 굉장히 좀 나이가 돼야만 성교육을 하는 시기일 때니까 전혀 어떤 교육과 도움 없이 네. 첫 성경험을 다 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런 부분도 좀 좀 네. 의원님들이 네, 좀 주세요. 한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얼마 전에 TV에서 저희 그 탤런트 그 배우 선배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아이들을 위한 야동을 만들자. 오. 이게 나온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은요 야동을 봐요. 네. 일일이 적어주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그건 전혀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네. 접근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까도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표정이 굉장히 심각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네. 위험한가요? 담배를 맛있게 피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은 아. 접근이에요. 그런가요? 그건 성을 부추기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성의 그러니까 아닌 걸로. 이게 성폭력의 본질은 성이 아닙니다. 폭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마음대로 지배 정복하고 유린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 성폭력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에 대한 호기심은 별도로 두는 것이고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좋은 아름답고 예쁜 어떤 성교육 비디오를 만들어서 야동을 해줄게 이거는 사실은 조금 그 그 지나친 어떻게든- 접근이고요. 그럴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교육이라는 것을 할 때는 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파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로서의 문제만 아니라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내 몸은 소중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몸에 대한 접근, 접촉 이것은 내가 거절할 수 있고 이건 안 돼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또 반대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싫어하는 접촉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 근본 출발인 거죠. 맞아요. 그건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 성교육에 대한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상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뭐 다른 나라 어디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냥 무너지실 겁니까? 아니요. 오늘 저 의외의 쟁점이 좀 보였네요. 아니 원래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이팅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시니까 좀 솔직히 당혹스럽네요. 내부 총질. 네, 예. 아, 그럼 부드럽고 따뜻한 야동은 제가 볼게요. 제가 보는 걸로 할게요. 청소년 범죄도 사실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요새 나오는 거는 이제 성범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폭행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성범죄도 굉장히 심각하죠.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표 의원님이 이제 발의하신 소년법 보면은 사실 소년법에 대한 논쟁이 조금 다르게 진행된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소년들을 더 세게 처벌하자, 더 세게 처벌하고 싶어서 엄벌하고 싶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친구들을 조금 더 잘 교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접근하자는 차원에서 소년법을 발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이게 거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4단계예요. 4단계. 네. 이게 거의 국제적으로 같은 접근입니다. 청소년 범죄를 가장 이제 그 하단에는 일탈이 있어요. 일탈.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범죄가 아닌데 청소년에게만 우리가 처벌하는 거죠. 담배 핀다든지 가출하고 또 유해화학 물질 흡입하고 이러한 일탈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범죄예요. 범죄인데 경미 범죄. 뭐 생계형 범죄 훔치고 또는 뭐 기물 파손하고 이런 형태죠. 크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형태의 범죄가 아닌 경미 범죄.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심각한 범죄예요. 이 심각한 범죄에는 상해라든지 심지어는 뭐 우발적 살인도 들어가죠. 그런 심각한 범죄.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잔혹한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그러면 네. 아무리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네 번째 단계인 잔혹한 범죄는 잔혹한 고의적인 고의적인 잔혹한 범죄, 그쵸. 또 중요한 연쇄 부분이죠. 범죄, 인천 사건 같은 경우, 네. 또 부산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건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네. 그래야만 이러한 경우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이 전 단계, 세 단계에서 확실하게 예방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이 소년법이 논란이 된
거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문제 그 3단계까지의 어떤 교화 장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예, 다 원하는 예. 법안인 것 같고 그건 굉장히 훌륭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네 번째 단계에서 그렇죠.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예. 때 과연 청소년들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사실 논란이 굉장히 크게 그렇죠.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데 예. 이제 소년법에도 아마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네. 될 것 예. 같고 그다음에 예. 또 이미 발의를 하신 그 법안이 또 있어요. 네. 특강법이라고 하는 그 법률 예. 이름 너무 길어가지고 특정 제가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네. 오. 특강법.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예. 써져 있어요. 예. 아 여기 써 있구나. 이게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논란도 있어요. 뭐 우리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협약. 이제 가입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18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아니면 무기징역을 내리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무기징역이 아니고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네, 네, 예.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런 법안을 실제로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 협약에서 탈퇴하게 돼서 아동 인권에 대한 굉장히 문제 있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아동 권리 협약에 탈퇴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예요. 네, 맞습니다. 사형 10년 이상, 실행이 안 1990 되죠. 거의 그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집행을 않고 안 있어요. 했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형 선고도 거의 안 해요. 지금 거의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어차피 이루어지지 있어요. 예. 집행이 안 예, 되니까. 그래서 네. 실제로는 이제 무기징역인 거죠.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범에게 내려진 무기징역형, 그것이 주범에게도 당연히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그 무기징역은, 우리나라의 무기징역은 그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닙니다.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이에요. 네. 그리고 소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59조는 무기징역형을 못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을 경우 가석방 규정이 또 있어요. 그래요? 5년 복역하고 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어머나. 성인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치렀을 때 가석방이 가능해지는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이라 하더라도 5년 복역한 이후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역시 사법부로 넘기는 거죠.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건마다의 그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때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이 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연령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8세냐, 19세냐, 그 뭐 18세냐 이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특강법에 따르면은 18세 미만이면 전체가 다 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참정권 문제랑 또 네. 이게 맞물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만 19세 이상부터 참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처벌도 이제 정해지고 있는 건데 권리는 주지 않은 채 처벌만 그렇게 하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일단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네. 외국인과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외국인에게 참정권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럼 외국인에게도 어떤 처벌의 어떤 차등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거 가능 연령 낮추는 것은 동의하고 제가 발의도 했고 네. 우리 지난번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 설득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달성을 못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권리를 주는 것과 이제 처벌을 받게 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 그렇죠. 그건 네. 이제 앞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형법상의 책임 능력이 문제거든요. 형법상의 책임 능력과 선거 가능 연령 이 자체가 반드시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18세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네. 네. 국가 사무를 일상적으로 그 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원 될 수 있게 하면서 투표를 못 하게 해요. 네. 요 문제가 이게 또 맞지 않네. 네. 요 문제가 항상 거기에 맞는 건 아닌 것 같고요. 16세면 또 결혼할 수 있지 않나요? 부모의 맞습니다. 동의.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네. 부모의 동의 동의를 없이는 얻으면? 18세. 18세인가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세금 납부, 군대 복무 다 18세면 다 되는데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청소년 또는 네. 청년의 능력 기준
자격 기준이라는 게 뒤죽박죽 돼 있고 네. 뒤죽박죽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로 18세에 맞춰 있는데 네. 선거 연령만 19세로 올라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런 게 좀 답답한 그럼 거예요. 선거 여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난번에 그 연예기획사 대표 40대인데 맞아요. 그 16살 중학생이었죠 아마. 네. 연예인 지망생과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런 그 성적인 강압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그래서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고소를 했죠. 네. 그런데 이 연예기획사 대표가 40대가 사랑한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맞아요. 사건 이건 기억납니다. 예,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이제 14세 미만에게만 의제강간이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14, 15, 16, 17세, 18세까지 이 해당되는 이 청소년들이 실수건 몰라서건 혹은 또는 뭐 어떤 대가를 받아서건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성적 유린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항고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령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뭐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한쪽을 보면 다른 쪽을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형사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형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또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고 소년법이라는 것은 보호를 위해서 정한 장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정한 연령이 18세. 네. 예, 거기에 맞추기 위한 것이 소년법 책이라고 봐야 돼요. 엄벌주의가 사실은 재범률을 낮추거나 혹은 적으로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엄벌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범죄학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입니다. 일반 예방이란 것은 일벌백계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 전반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런 벌을 받으니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오. 위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하 효과, 일반 예방 효과는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어요. 네. 그것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엄벌주의가 실제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특별 예방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특별한 그 범죄자 개인에게 이 사람이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이 특강법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앞으로 조두순 같은 경우 12년 복역을 하고 곧 이제 나오게 되면 3년도 채 안 돼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피해자 주변을 어슬렁거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그런 일반 예방적인 차원에서 엄벌주의의 범죄 예방 효과를 논할 가치나 실익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일단 격리시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돼요. 특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런 뭐 사이코패스적인 특성이라든지 성적인 가학성이라든지 반복성이라든지 상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치료되지도 않았고 개선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엄벌이라는 형태로라도 오랜 동안 더 격리를 해야 될 테고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사회 방위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특정 강력범죄 같은 경우 어린 초등학생을 유인 납치해서 살해하고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시신을 훼손하고 그것을 마치 게임처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뭐 엄벌이 일반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정말 이것이 청소년기의 특성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것이 어떤 교육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선 교화가 된다면 그건 그 복역 중에 그러한 사안들을 관찰하면서 이후에 가석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 전에 우선은 형량을 내릴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이렇게 큰 벌을 받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개인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는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어떤 그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고 또는 잠재적인 다른 피해자에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회 방위적인 의미에서 그런 중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표창 의원님은 정말 빈틈이 없으시네요. 아, 진짜 빈틈 없으시네요. 네, 사실 제가 혹시나 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옆에서 좀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딱 도와드리려고. 근데 네. 끼어들 틈이 없네. 너무 완벽하셔. 그리고 여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님이. 아, 왜요? 박주민 의원님 빨리 네. 반론 제기해 주세요. 오늘 왜 반론 제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 오늘 2대2로 붙기로 했잖아요. 카메라 잠깐 꺼주세요. 근데 이제 사회 방위적 측면, 뭐 사회 방위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 예방 관련해서. 근데 사실 이제 특별 예방 관련돼서도 엄벌이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다라는 연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엄벌이라는 것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다 통틀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히 이제 어떤 특이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겐 좀 중환형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런 특이한 성향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난번에 있었던 우리 이재용 씨 같은 경우에 네.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이재용?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요. 삼성 부회장. 이재용 대답해 보시죠. 5년형이 적정하다고 보세요? 저 5년형 적정하지 않다고 봤죠. 더 많아야 된다 보시죠? 네. 아동 성폭행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엄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 그것은 개별적인 어떤 사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뭐 양형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법정형으로서의 어떤 마찬가지죠. 예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니 뇌물의 액수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하고 이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가능하도 그럼 엄벌을 주잖아요. 그럼 그건 타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트 칼라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실질적인 피해 이런 것까지 감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피해자가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사회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이제 뭐 성범죄나 그런 것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논쟁이 어디서 생겼냐면 아동 대상 성폭행의 경우에 과거에는 특별한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번 계속 집행유예가 나오는 거예요. 초범이다, 반성한다. 그리고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뭐 인척관계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동 대상 성범죄는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형량 강화를 줄기차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로 법조계와 법학계에서 저희에 대해서 한 것이 엄벌주의는 예방 효과가 없다. 그건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면서 반대를 해오셨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결국은 사형의 살인죄의 경우에도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아동 성폭행은 7년 이상이에요. 살인보다 더 높게 해줬어요. 그건 법조계에서 계속 반대해 오시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아동 성폭행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한 엄벌의 특별한 예방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특정 경제범죄에는 박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경제적인 여파를 반영한다면 아동 대상 성폭행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자에게 끼친 영혼 파괴, 영혼 살인에 그 사회 전반에 미친 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게 미친 그 피해 크기를 반영을 한 것이죠. 그럼 특정 강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것을 자꾸 확대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특별한 부분들 피해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중형 엄벌이 필요한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약간 그 엄벌주의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이제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도 약간 의문이긴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게 대상이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과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고 청소년인데 저는 그 반성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식으로 폭행을 저지르는 모습 자체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성인이 그랬으면 당연히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거고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청소년에 아직 자기네들이 무슨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그 사진을 돌려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저는 미성숙함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고아형이라는 네. 목적에 비춰봤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네. 얘기죠. 이제 그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자가 봤을 때 그들은 어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봤을 때 그들은 전지전능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어요. 강령 사건 또 유사한 사건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말 굴욕적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하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조금 옮겨
보면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얼마 전 윤일병 사건, 뭐 김일병 사건, 뭐 그런 사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연령이 낮다라는 측면은 있지만 피해 상황과 가해자 피해자 간의 관계를 보면 이건 권력적 관계예요. 지배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선은 이러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접근을 저는 어떻게 봐야 되냐 보면은 하나는 원인을 봐야 하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를 봐야 되겠죠. 원인을 보면 가해자도 과거엔 피해자였던 사람들이에요. 가해자가 그렇게 된 것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나이 또래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도 강아지가 아플까봐 때리지 못해요.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정서고 공감 능력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몰라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프길 바라고 힘들어하길 바라면서 가학행위를 하고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눈 대화를 봐도 그렇거든요.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누가 말려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만해. 무슨 소리야? 어차피 살인 미수인데 이제까지 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장 높은 처벌을 받을 거야. 더 때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돼요. 네. 하지만 그 행위를 한 순간 이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적인 기준에 따른 처벌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처벌이 있을 때 한해서 피해자는 비로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으로써 자책을 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부터 피해자는 회복을 할 수 있고 치유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면 그러면 이렇게 형량이 내려진 이후는 어떠냐. 그때는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을 해야죠. 그 미성년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대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때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올바른 사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피해자의 법감정 또는 피해자 회복 차원에서의 엄벌도 필요하다 그랬는데 반면에 엄벌을 하면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회복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연구도 많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사형을 당했다고 해서 심리적인 아픔이 치유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회복적 사법 절차라는 걸 별도로 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오히려 참여하게 하고 진술하게 하고 가해자에게 묻고 싶은 걸 묻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리적인 회복에는 도움이 된다. 엄벌보다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가르치던 분야예요. 피해자 학이에요. 피해자 학인데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진다고 해서 그만큼 피해자에게 회복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가해자가 잘못했고 또 처벌받음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회복 자체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엄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가 잘못했음을 그리고 그 잘못이 상당히 커다람을 모두가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론 이제 경계가 차이가 있죠. 두 번째는 회복적 사법이란 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고요. 우선 이 그 형사사법의 그 원칙과 철학이 과거에는 처벌 위주였어요. 가해자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느냐 이것이 형사사법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피해자가 소외되어 버리는 거예요. 피해자는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가해자와 국가가 있어요. 국가가 가해자를 징벌하는 부분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소외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형사사법의 목표를 회복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가게 된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 회복적 사법의 적용 단계가 경미 범죄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 스스로가 우선 가해자와 만날 수 있는 범죄. 중재자 전문가가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황을 일단 사전 고지를 해준 다음에 사죄의 뜻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죄의 뜻이 있을 경우에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럼 가해자가 난 몰랐는데
정말 힘들었군요. 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때 비로소 가해자는 속죄하고 피해자는 회복의 효과를 보고 사회는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 이것이 이제 회복적 사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용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성폭행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는 회복적 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거나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조차를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엄벌이 자동적으로 피해자의 그만큼의 피해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할 때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그러한 징벌과 단죄 이것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근데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논의하면 네, 끝도 없을 맞아요. 것 같고요. 네.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도 아마 표현님이 다 참작을 하셔가지고 보다 네. 풍부하게 소년법 네, 네. 개정 및 관련된 일괄 법 세트를 네. 표현님 세트법을 좀 좋아하세요. 한 번 내면 그 공동발의 요청서 이렇게 두껍게 와요. 세트로. 세트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은 게 연결돼 별로 있는 게 없어요. 많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11월 달에 세트법 이만한 게 또 올 거예요. 법사위원들 좀 고생시키려고. 네. 진짜. 일단 오늘 나왔던 얘기들 또 네.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우려나 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려들도 충분히 좀 그럼요. 고려하실 거로 네. 보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뭐 찬성 입장이긴 했지만 요런 공격 들으면 뭐라고 내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나 했는데 굉장히 얘기를 듣는 순간 빈틈이 없으세요. 예, 정말 빈틈 없으시고 설득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오늘 많아서 저한테도 굉장히 오늘 소녀법을 이해하는 좀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동용 야동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현아용 야동으로 현아용 예, 야동. 현아용 야동으로 현아용 야동. 제가 네.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봐요. 그래요. 우리 같이 봐요. 예, 예. 현아와 송채경아용 예, 야동. 예, 예. 여성용, 그런 식으로. 여성용. 네. 저희들은 각자 따로 보겠습니다. 예, 알아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앞에 내용으로 거의 우리 한 2시간 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길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법 저 법은 어떻게 해요 이거? 이것도 한 4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짧게, 우리가 짧게 다음에 짧게 이 법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걸로 결론. 그래 짧게 아주 간단하기만. 그렇죠. 네, 간단하게. 네, 좋습니다. 이번 코너 이법저법에서 할 이야기는 이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게 보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름만 보면 우리랑 좀 먼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이게 내용인가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저 전기를 핸드폰 번호 개정하나 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통화 녹음 알림법이라고 전기통신사업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통화, 전화 통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일부를 좀 바꿔서 통화 시에 상대방이 녹음을 하고 있으면 그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법이에요. 아마 이제 사생활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제 둘만의 대화를 또 녹음해가지고 그걸 밖으로 돌린다든지 하는 것들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아마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의무화하는 반대입니다. 거죠. 의무화.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저도 취재하기가 반대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요. 저도 반대예요. 사실 뭐 저도 이번에 소송하면서 사실은 제가 냈던 정말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녹취인데 용이죠. 예. 이 녹취가 없었다면 전 정말 제 입장을 대변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갑질 문제, 갑을 문제에서 이 을들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증거 중에 많이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녹취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막 야이 어쩌고 막 듣다가 녹음할게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요즘 네. 의원실에 특히 제가 이제 개고기 금지법 발의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뭐 쌍욕은 아주 약과인 거고 네. 살해 협박 아, 엄청나게 와요. 그래요.
그때 이제 그 우리 보좌진이 녹음해도 괜찮겠습니까? 뭐 싹 전화 끊어버리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네. 얼마 전에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관련해서 했던 어떤 분은 통화만 되면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는 앱이 있다면서. 아, 저 예전에 썼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분 보면 뭐 중국집 주문하는 것도 있고 막 3천 몇백 개인가 파일이 있는데 그게 네. 대부분 쓸모없는. 네. 솔직히 그 정말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이 녹취하는 법이 정말 필요한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녹취할 때 제한은 두고 있잖아요. 당사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3자가 녹취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런 방패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이 법안을 자유한국당에서 냈는지 저는 그 의도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의도는 궁금한데 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주요 증거가 통화 녹음이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진 뒤에 그렇게 녹음을 많이 한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상관에 명백한 지시가 있었다. 또 자기는 거기에 저항했었다라는 걸 남기기 위해서 통화 녹음뿐만 아니라 항상 상관을 만날 때 녹음 상태로 네. 녹음 켜놓고. 네, 네. 사실은 네. 그런 이제 의심들이 많이 제기가 됐죠. 네. 이 법안 발의가 기사화되면서 그 댓글들 보면 대부분 지난번 윤상현 의원 관련된 스캔들도 녹음 때문에 녹음 때문에 나왔죠.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KBS 이정현 이정현 의원, 김시곤 네, 그 부분도 이제 녹음 때문에 일어났고 그런 것들 때문 아니냐.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할 수 있는 그런 범법이거나 비난받을 만한 일들을 아예 원천적으로 증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냐. 이런 어떤 비난성 댓글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요즘에 안종범 수첩이 문제가 된 뒤에 정기적으로 수첩을 불태우는 행사를 그래요. 캠프파이어. 자, 수첩. 3월부터 6월까지 쓴 거 갖고 와. 아니면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앞으로 수첩 제작업자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 이후에 자동 소각되는 장치를 의무화하도록. 네, 제가 이거 방금 한 건 농담인데요. 네. 오늘 저희 밥 먹다가 저희 보좌관 중에 하나가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캠프파이어를 하겠습니다. 수첩을 재료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길래 네. 고개 차관에서 농담 한 마디 던졌어요. 재밌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의 얘기를 다 적은 그 수첩을. 네. 심각하거든요. 제가 소각하기 전에 네. 취재차 한번 취재- 들르겠다고 취재하셔야죠. 그러주세요. 네. 카피만 한번 해도. 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도 이제 통화 녹음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으로 통화 녹음을 못하게 해놓는 나라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라들에서-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가 왜 있는 건지도 네. 또 궁금하네요. 그 이 법안 발의한 의원님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뭐 미국의 뭐 30몇 개 주가 아예 통화 녹음이 불법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 팩트 체크 아니었군요.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나 확인 결과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모두 합법이었고 모두 39개 주에서 합법, 불법인 주는 11개, 그리고 1개 주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사생활 보호라든지 혹은 사적인 것들이 공개화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떤 경계는 필요하겠지만 이걸 굳이 법으로 의무화까지 시켜가면서 취재의 어려움 네. 혹은 약자들의 자기 보호 또는 공무상의 그런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의 확보 이런 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꼭 이렇게 손상시켜야 되겠는가 그런 이제 반론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 법안은 자동 폐기 네. 폐기하는 것으로. 근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에서 이 법안을 이번 달의 법안 이렇게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이게 하시더라고요. 대표 법안으로 또 대표 내세우고 법안으로. 있군요. 네. 아니 법안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왜 대표 법안이에요? 본인들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러신 건지. 아하,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실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인데 왠지 자유스럽지 않은. 그래요. 자유를 누려야죠. 녹취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말미에 이런 법안 좀 발의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요? 네, 오. 아이디어를 한번 저 읽어볼게요. 이거 솔직히 물어보고 싶은데 네.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이 많아요? 아니면 유일하게 이분 또 한 분이에요? 지난번에 좋은 댓글 그 한 분이었잖아요. 한 분 아니고요. 엄청 많았대요. 아니 이 부분에 괜히 흥분해서 PD님이 뛰어들어서 안 보여요. PD님이 열 받지?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서 정색하고 나도 열 말씀하셨습니다. 받는데. 네. 네,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의원님. 네. 겸손할 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팬입니다. 목소리를 왜 그렇게 갑자기 남성분이십니까?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님 팬이래요. 아니 그러면 안녕하세요.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박주민 의원님 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게. 편견입니다. 저 그냥 제 식대로 읽을게요. 네. 저는 댓글 부대 방지법 발의를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거 좋다. 지금 댓글 부대 때문에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포털 댓글창에는 댓글 부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렇군요. 이는 인터넷 여론을 호도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상업적인 곳에도 특정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댓글 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댓글 부대 방지법 영화 발의를 간절히. 배급사가 많이 타격을 받겠는데. 이거 100% 타격받죠. 영화 배급사들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적잖아요. 직원? 밑에 애쓴다? 뭐 이러면서. 네, 이렇게 팟캐스트 댓글로 시청자 에티카님이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에티카님. 네, 에티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부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여론 호도는 좀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처벌 받을 수 있죠. 네, 그거는 가능하죠. 그쵸. 근데 4인 대 4인끼리 뭔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 국가가 다 개입해가지고 처벌한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한때 우리 그거 기억나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됐을 때 기자회견 했을 때 검색 순위로 문재인 뭐 이렇게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문재인 이렇게 계속 뜨니까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랬어요? 댓글 부대다. 댓글 부대. 다 처벌해! 이러면서 여론 조작이야! 이랬잖아요. 온 국민이 철컹철컹. 네. 네. 이건 구분돼야 되는 건데 그런 구분이 없으신 거죠. 국가기관에서 특정한 목적 때문에 조직적으로 왜냐면 하는 그거는 것과 국민의 종이어야 될 국가기관이 주인인 국민의 의식을 조작하는 건데 네. 이거는 개인들끼리 자유롭게. 뭔가 좀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처벌하게 되게 되면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있는 현행법으로도 국가기관에 대한 아주 조직적인 댓글에 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렇죠. 아마도 그렇죠. 이런 네. 법안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네. 또 보내주신 거 아닌가. 저도 뭐 취지에 정말 공감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은 당연히 문제고, 그건 뭐 국정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뭐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미 법에 의해서 다 처벌받죠. 특히 직무 중에 한다면.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십자군 알바단 이런 경우는 일반 민간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국정원 외곽부대인 민간인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댓글 부대를 창설했어요. 지금 온라인 전사, 뭐 인터넷 거기 전사 대표님이 이러면서. 그 주옥순 여사님이시더라고요. 엄마부대 엄마부대. 예. 어디서 많이 뵌 분이 거기 계셔가지고 엄마 이랬더니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난 부대야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악의적이고 네. 여론 조작적이며 집단적으로 그렇죠. 특히 이게 블랙리스트랑 뭐 맞고 종북몰이 여론몰이랑 만나게 될 경우는 특정 개인들을 타겟으로 좌표를 찍는다고 하죠. 그 사람들을 아주 뭐 집중적으로 괴롭히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니까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네. 민간에서도 충분히 조직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행해질 수 있고. 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박준영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게 댓글 부대냐 아니냐 구분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렵고 개인의 자발적인 그런 온라인 활동도 자칫 이게 만약에 법이 만들어지면 그런 범죄로 그 낙인 찍히고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법들을 조금 더 제대로 적극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정말 피해를 입히는 가해적인 그 댓글 부대들은 현행법으로 적용 의율 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어디에 의견을 보내주시냐면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습니다. 박주민 송채경화의 법 바리바리 페이지 찾아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논의를 하고 또 실제로 좋은 법안인 것 같으면 아마 박주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국회에서 논의를 할 수도 있고요. 꼭 제가 발의하지 않더라도 뭐 특별히 선호하시는 의원님들 있으면은 지정해 주시면은
그분들한테 토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얘기도 쓰세요. 세트 원하시면 여기 계세요. 세트법 전문. 세트 메뉴. 세트법 뭐, 전문이십니다. 짬짜면 항상 좋아하시고. 예, 예, 예. 세트 메뉴를 좋아합니다. 네. 이거는. 네. 오늘 참석해주신 이제 표창원 의원님, 그 다음에 곽현아 씨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박주민 성책영화의 법 바리바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